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재단을 떠난 유시민 작가의 본격적인 비평 활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런 글을 썼었지요. 유시민이 강호에 출사한 지 사반세기가 넘었지만 누구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논쟁의 고수들이 유시민에게 도전했지만 모두 일패도지했다. 항우를 무력의 만인지적이라 부르지만 지적 수준과 토론 능력에서 유시민을 만인지적이라고 부르는 건 합당해 보인다. 항우가 서초패왕이라 불렸듯 유시민을 토론의 패왕, 말하기와 글쓰기의 마에스트로로 칭하는 건 적정하다. 유시민이 나이가 들수록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 건 천재의 천재인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획득한 직접 역량과 말하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까닭이다. 유시민은 과거에도 빛났지만 특히 2019년 윤석열의 난 이후 내란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의 6년 동안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찬연하다 못해 눈이 부실 지경이다. 그 어떤 지식인이나 농객도 유시민과 비교하면 달빛에 도전하는 반딧불에 불과하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유시민이 했던 분석이나 설명이나 예측이나 전망은 빗나간 것을 찾기 힘들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유시민이 지식인의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자리를 탐하거나 사리를 추구하지 않아서다. 특히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를 향한 유시민의 구원과 직언은 탄광 속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유시민 귀한 줄 알아야 하며 그 누구도 유시민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옳다. 자, 그야말로 대체 불가 유시민인 것인데 최근의 활약상을 모아봤습니다. 작년 12월 모두가 이재명 정부 잘한다 할 때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 살아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어 민주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 하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 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2월 검찰개혁 정보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합당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그 합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그것을 당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고민하시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반대해도 되고 찬성해도 돼요. 문제는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초점을 어디다 두고 논의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무슨 왜 내한테 미리 얘기했냐 내고 성질 내면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 잘 보셔야 돼요.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 언제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까?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이 있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럼 귀신같이 알아봐요. 네,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알아줘요. 네. 근데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공치모를 조직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지요. 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그런 모임을 못 알아요. 그냥 진짜 이 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네.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나? 내가 미쳤나? 3월 검찰개혁 정부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아.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49%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시킨 기반을 우리 침팬지 폴리틱스 할 때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끼리 힘 대 힘으로 대결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2인자가 1인자를 꺾으려면 3인자, 4인자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알파벳 1도 연합을 유지를 못하면 조만간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철수 박대하고 아. 이준석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이거는 탄핵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 그대로 됐어.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자기 손. 그대로 됐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합은 뭐냐? 이게 내란 청산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작은 야당들, 시민사회, 심지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심지어는 보수 일부까지 연합이 되면서 그래서 겨우 49% 얻었잖아요. 4월 비평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실 태도, 철학 태도, 기술 이 세 가지가 비평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제일 가치 없는 비평은 세 번째 것만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이 뛰어난데 정말 들을 이야기가 없는 비평이 많이 있거든요. 현혹시킨다거나 현란하다거나 뭐 이런 축에 정말 속하는 거죠. 어떤 비평가들은 보면 야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지? 어떤 철학에 입각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철학이 있냐 하면 이재명이 최고야 철학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스러우면 이재명의 이익으로 해. 이런 철학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거든. 5월 민주당의 연대와 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혼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주당이 중도에 발을 두고 있는 대중정당으로서 리드를 하면서 다른 좌우에 연합할 수 있는 정당들을, 작은 정당들을 거느리고 연합 정치를 펴서 이제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국힘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이 있으면 개헌 같은 거 못해요. 그렇죠. 이런 봤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뭐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당, 합리적인 이제 중도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너무너무 저열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평택의 공천,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반영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년 전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한 후에 이제 생각한 게 그때는 밖에서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부 안에서 일을 했는데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객관적인 어떤 비평을 하는 사람도 너무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맺힌 게 다음에 또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난 밖에서 편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여기 알릴레오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 나라 일 또 하시게 되면 그때도 밖에서 많이 힘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하자는 전화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제부터의 유시민의 활약상이 더욱 기대됩니다. 최고 연말미에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맞서 싸우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사귀고 참고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 뉴스성 언론도 좀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의 손해를 넘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방선거 때도 이전이나 이후나 전국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저희가 지방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인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선거용 공약이 아니야? 뭐 지켜지겠어? 이런 좀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지 않겠다. 했던 공약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큰 공약이든 작은 공약이든 저희가 특히 뭐 국가적 차원의 큰 공약도 했습니다만 착붙 공약도 있고 그래서 그 공약은 반드시 좀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치 불신을 좀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공약 실천단을 오늘 구성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 이제껏 보살 리더십에서 전투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공약 실천단을 만든 건 역시 매우 현명한 전략인 것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 공약이 이행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자신이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공약들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겠지요. 위대한 당원 지성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